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은 지금 181, 182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이익잉여금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앞에서 다 했던 건데 한번 정리하고 간다라고 하면 막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마감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회사가 어떤 손익계산서에 이제 당기순이익을 딱 내면 얘가 이익잉여금 원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익잉여금 원장에 얘는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 항목이죠. 기초가 있어. 또는 뭐 정기 2월 이런 식으로 전기부터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뭐 이렇게 만큼 있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해서 올해 들어온 게 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 마감할 때 차기 2월 이렇게 쓰고 가면 다음 연도 이익잉여금은 정기 2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배당을 언제 해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란 말이야. 이렇게 마감을 이게 차기 2월이라 썼다라는 거는 이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서 마감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고 주주총회를 하고 주주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총에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익이 이 정도 났으면 우리 배당을 얼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주총에서 배당 선언을 해. 배당 선언을 해. 2,000원 이익이 났으면 우리 200원을 배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이고 주총은 보통 언제 하냐면 다음 연도 X2년도 3월 달쯤에 한단 말이야. 1, 2, 3월 달쯤에 한다고요. 이렇게 배당 선언을 해. 그러면 요 배당 선언하면은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를 이익잉여금 줄여주죠. 200원만큼 줄여줘. 그리고 아직 준 거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잡아. 그리고 며칠 있다가 뭐 다음 달쯤에 정말 배당금을 지급을 하죠. 저 삼성전자 2020년 배당금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배당금이 입금됐어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현금을 이렇게 줘. 주면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줘.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주총 3월에 하고. 그러면 이 회계 처리하면은 얘 원장은 몇 년도 원장에 반영이 되는 애들일까요? X1년도 이익 배당이니까 X1년 재무제표로 가야 될까? 못 가요. 마감 다 했어. 끝났어. 결산 끝난 거야. 이렇게 분개하면 얘는 X2년도에 X2년도 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X2년도 원장에 이익잉여금 차변에 200이 이렇게 오는 거야. 배당 100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지급 배당금 원장에도 200이 생겼다가 지급할 때
200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 현금 200도 X2년도 현금에서 200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X2년도의 회계처리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원장을 봤을 때 여기에 또 마감할 때 당기 순이익이 생기죠. 그리고 또 마감을 하게 되겠죠. X2년 말에. 또 차기 2월이 되겠죠. 여기 있는 배당은 요 이익에 대해서 배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배당은 전년도 이익을 배당한 거예요. 올해 이익을 배당한 거는 또 다음 연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예요. 그 이 배당하고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가 이게 2장인가 3장인가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게 왜 지금 나와서 이 개념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제가 한번 이상하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문제 좀 이상하다고. 그때는 그냥 잉여금 이런 개념도 배우기 전이어갖고 그 보기에 있는 개정 과목인 배당금 이걸로 그냥 회계 처리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처음에 재무제표 종류 얘기할 때 자본변동표라는 거는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재무활동 할 때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할 거예요. 자본변동표라는 거예요. 자본변동표는 이렇게 생겼어. 구분 이렇게 있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초 금액 얼마,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있었던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뭐 유상증자가 있었다. 여러 가지 케이스로 써볼게요. 유상증자, 배당 지급, 또 뭐 있었다고 할까요? 당기순이익 하고 기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재에 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본변동표는 예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만들어서 해봅시다. 이게 안 지워지네. 자본변동표는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자본변동표에 여기 써 있는 항목들이 뭐냐면 이 회사의 자본을 이루고 있는 계정들을 쭉 써줘요. 자, 우리 회사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밖에 없어라고 하면 얘네들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자본총계는 얘네들을 다 더한 거가 자본총계가 되겠죠.
사례를 막 만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이 회사가 (1 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을 보면 가정이에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었어.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없었어.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100만 원 있었어. 그리고 자본 조정이 없었다고 할게요. 이익잉여금은 한 1억 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 총계가 1억 5,100만 원이었네요. 회사가 작년도 말에 이랬어. 그러면 자본 변동표 시작할 때는 요 기초에 저게 이제 저 숫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말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까 우리 봤던 그 예로 설명했던 거 해볼게요. 자본금 5천만 원이 증자되면서 현금이 1억이 들어온 케이스야. 그리고 주식 발행 비용이 200만 원 나왔어. 현금이 9,800만 원 들어왔겠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4,800만 원. 이런 일이 기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00만 원이 더 올랐어. 그러면은 기타 기중 회계 처리가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 포괄손익이 100만 원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어. 유상증자 해놓고 자기 주식을 1,000만 원만큼 샀어요. 현금 1,000만 원. 유상증자 하기 전에 전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이 있었어요. 배당을 했는데 이익잉여금 한 배당 500만 원 했다고 칠게요. 500만 원.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그리고 뭐 미지급 배당금을 줬겠죠.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해에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자본 변동표를 작성을 해보면 순서대로 써보자. 저기 있는 분계 순서대로 써보면은 배당을 지급했어요.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자본의 변동하고 관련된 게 어떤 거예요? 얘죠. 얘는 부채, 자산이잖아. 이게 자본이죠. 이익잉여금이 500만 원만큼 왼쪽에 적혔죠. 자본이 감소한 거죠. 배당금 지급, 이익잉여금에다가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야. 다른 요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서 다른 항목에 변동은 없었다라는 뜻을 이렇게 써줘요. 자본 총계가 요 이슈로 배당금 지급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500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본 변동 뭐 있어요? 자본금 5천만 원 늘었고 주식 발행 초과금 4,800만 원 늘었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자본금이 5천만 원만큼 늘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4,800만 원 늘어난 거는 자본잉여금이 4,800만 원 늘어났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은 없어요. 유상증자 때문에 있는 건 없어. 자본 조정도 없어. 이익잉여금 변동도 없어. 자본 총계는 얼마 늘었죠? 9,800만 원만큼 늘었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변동하면서 늘어났죠. 자, 기타 포괄손익이 그냥 너무 기니까 기타 포괄 손익의 변동 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이 10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쵸? 그리고 자본 총계가 100만 원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샀어. 1,000만 원어치. 자기 주식 취득.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 조정이죠. 마이너스죠. 자본 조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본 총계가 1,000만 원만큼 줄어든 거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자본 거래에 관련된 거 이제 다 정리를 했어. 올해 이익이 이만큼 났네. 5천만 원만큼이. 당기순이익. 얘는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본 총계가 5천만 원만큼 늘었어. 이렇게 써주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기말에 어떻게 됐냐? 자본금은 1억이에요. 자본잉여금은 4,800만 원이야. 기타 포괄손익은 200만 원이에요.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익잉여금은 1억 4,500만 원. 자본 총계는 이렇게 더한 값 또는 이렇게 다 더한 값 똑같은 금액이죠. 계산을 하면
2억 8,500. 자본 변동표는 이렇게 작성되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자본 변동표 제목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20X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요 1년 동안에 자본이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하는 표예요. 그래서 기중에 자본 거래가 거의 없는 회사, 아예 없는 회사다라고 하면 자본 변동표가 되게 간단해요. 기초, 단기순이익, 기말 이걸로 끝나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또는 기초, 기타 포괄 손익 변동, 단기순이익 또는 뭐 배당 하나 더 있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자본 거래가 이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유상증자 같은 게. 상장회사는 자주 있겠지. 유상증자 말고 이제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건 수시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려면 어디 봐야 되냐면 54페이지. 표 2-5. 기본 형식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자본 변동표를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한 거예요. 지금 본 자본 변동표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죠. 이제는 얘네들이 뭔지 아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본 변동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자본과 기업 가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본과 기업 가치 뭐예요? 기업의 가치는 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일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이 뭐의 가치가 얼마냐? 이건 결국은 현금화 해보는 거, 현금화. 현금화. 이게 이제 현금으로 얼마야? 이 자산을 다 처분하고 부채를 갚아야지 현금으로 자본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가치예요. 기업 가치 이꼴 자본 가치야.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자본 총계가 기업 가치예요? 맞잖아. 기업의 가치는 자본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기업 가치 맞아요. 근데 뭐예요, 얘는? 재무제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얘기할 때는 기업의 장부 가치라고요. 장부 가치. 뭐야? 그럼 기업의 장부 가치하고 기업 가치하고 달라요? 달라요. 기업 가치는 회계학에서 줄곧 얘기하는 페어 밸류야. 공정 가치. 우리 재무제표 다 공정 가치로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정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페어 밸류라는 이 개념이 되게 이상해요. 회계학에서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라는 거는 이 재무제표가 공정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거예요. 회계 기준을 준수한 거야. 회계 기준을 준수한 거고, 자, 회계 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올해의 그 경영 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현을 한 거고, 재무상태표도 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회계 기준에는
페어밸류라고 하는 그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를 하는 자산 부채가 있는가 하면 시가를 평가하지 않는 자산 부채들도 있어요. 응? 시가로 평가하지 않지만 회계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페어한 거야. 페어한 거야. 공정한 거야.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죠?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기록하는 것들 꽤 있었죠. 유형자산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뭐 공정가치 모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부가하고 그 기업의 가치하고는 이제 일치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계속기업 가정이 아니고 이 회사는 지금 계속기업 가정이 회계하게 대존재가 계속기업 가정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회사는 영원하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간다라는 가정 때문에 기간 보고를 해야 되고 뭐 발생주의네 현금주의네 이런 개념이 생기고 막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는 계속기업 가치가 없어. 그래 계속기업으로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청산가치로 평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로 평가해야지 페어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기업의 장부 가치가 기업 가치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계속 가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장부 가치하고 기업 가치는 다른 게 되는 거죠. 기업 가치는 그럼 뭐야? 기업의 공정 가치는 뭐야? 이건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한 가치예요. 페어밸류니까.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한 가치가 뭐예요? 상장회사는 주가죠, 주가. 주가가 회계상 있는 그 자본 총계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될까요? 안 돼요. 보통 회사들 훨씬 클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에 한 84,000원? 이 정도 해요, 주당.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당 액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액면가는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면 자본잉여금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해도 요거보다는 안 될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이게 장부가액이죠.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뭐야?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가총액.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평가한 거래되고 있는 금액, 시가총액. 이게 뭐 기업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시총 한 4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이 1000조 이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400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걸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막 그런 거 그 삼성전자 주식이 좋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은 잘 안 사지는 주식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어. 아, 옛날에 샀으면은 부자 되는 건데. 제가 아는 회계사님 한 분은 회계사 생활을 2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대요. 매년 사고 있대요. 여윳돈 생길 때마다. 그런 분은 엄청 부자가 돼 있겠죠. 주식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 총계하고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봐요.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랑 비슷한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주식 삼성전자의 주주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하던데, 외국 자본이래요. 그 삼성 그 일가 이건희 일가 갖고 있는 게 한 뭐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쥐어짜서 모아야지 한 20% 되고, 이재용 회장, 이건희 회장 뭐 지분 개인 지분만 합치면은 한 5, 6%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4점 몇 프로, 이재용 회장이 0.7%, 그리고 홍라희 여사가 한 0.9% 뭐 이 정도 있으니까. 그 외국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약간 비교 대상이 되는 회사들을 찾아서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애플 시가총액이 1000조야. 삼성전자는 400조고,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600조만큼 못한 기업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들고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그 아이튠즈라는 생태계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긴 한데 삼성전자는 뭐 그런 디바이스 분야도 있는가 하면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 다 반도체고, 이런 그런 회사들하고 세계적인 그런 경쟁이 될 만한 회사들을 놓고 시총을 비교해 보고, 이 시총이 얘네들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거 갖고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잘 모르는데 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의 시총 400조도 아직 충분히 더 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이 얘기 듣고 또 내 얘기 듣고 주식 샀는데 안 올라요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라, 그 참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놓고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 돼. 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고, 주가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액면가가 얼마짜리 주가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카카오가 지금 한 주당 5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며칠 전에. 그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죠. 액면 분할을 한 거죠. 액면을 줄인 거죠. 액면 500원짜리를 뭐 얼마로 줄였나 뭐 그럴 거예요. 100원으로 줄였나 뭐 100원짜리를 뭐 10원으로 줄였나 뭐 하여튼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줄어든 거지. 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더 커졌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도 옛날에 주식 한 주 살려면은 되게 비쌌어요. 그때는 액면가가 지금 500원인지 100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500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5,000원이었을 거고요. 지금 100원이라고 하면 그때는 1,000원이었을 거예요.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관리적인 기법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어제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사채 발행가를 결정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땡겨 와서 발행가를 결정했잖아. 뭐 3년짜리 사채 해가지고 이거 했었잖아요. 5만 원씩 준대. 얘를 지금 이자율이 뭐 6%니까 6%로 할인하고 이거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식의 계산법이 이 경영학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지금 만기 3년짜리 사채라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지, 회사라고 보면 회사에 내가 어떤 회사의 가치를 추정하고 싶다. 회사의 가치는 뭐예요? 돈 버는 거,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제일 그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과거 뭐 추세를 봤더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씩 나고 있더라. 기대 영업이익을 쓰는 거야. 기대 영업이익. 기대 영업이익을 쓰는데 근데 재원 조달 구조가 회사의 재무 구조가 뭐 차입금이 몇 프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인수를 하거나 할 건데 이 회사의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어. 근데 영업이익 안에는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게 있어. 그런 애들을 조정을 해줘. 플러스 마이너스 막 조정해줘. 뭐 감가상각비 막 이런 거 조정해줘. 그리고 내가 이 투자할 때 들어가는 자금 조달 비용이 이자를 발생하는 게 있어.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 효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야. 되게 러프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추정을 해. 그럼 이런 이익이 미래에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을 해. 예상을 하고 뭐 똑같은 금액이 생기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 기업 과정이니까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재무에 밝은 뭐 여러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이런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추정을 해.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나오면은 걔를 어떤 할인율로 할인을 해주면 이게 연금 현가의 현재 가치는 그냥 R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이게 뭐 얼마 이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요 캐시플로우의 가치예요. 이 기업 가치야. 이렇게 재무관리적으로 이렇게도 추정을 해요. 이런 것들. 이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추정했을 때 이 추정값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존하는 상장사라고 하면은 시총하고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가정의 가정도 많이 하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한 게 내가 했어 또는 얘가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뭐 누구냐 걔네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무디스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럼 되게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혼자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또는 어떤 이 자산 가치 위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부채를 빼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재무 활동하면서 이제 재무 관리적인 얘기까지 잠깐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나오는 얘기들은 복습하고 가까운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다 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 6-1에 계정식 재무상태표의 기본 형식 이렇게 나와 있고 계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T 모양으로 생긴 거를 계정식이라고 하고 실무에서 쓰는 재무제표는 그때 줌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다 드려놨죠. 전년도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재무활동에서.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다 푸는 거는 뭐 이렇게 시간 낭비 같고, 객관식 문제는 잠깐만 같이 해볼 만한 게 있나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 문제에는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안 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율 같은 거, 비율 분석 같은 것들 제가 설명 안 드렸었고, 8번 같은 문제 재밌네. 8번 한번 보면, 자, 팩토리 주식회사는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발행했다. 이때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1번 자본금이 150만 원 증가했대요. 2번은 자본금은 5,000원 증가했고 자본잉여금이 15,000원 증가했대. 3번은 자본금이 50만 원 증가했고 자본잉여금이 100만 원 증가했다 그러고, 4번은 자본금 50만 원 증가, 이익잉여금 100만 원 증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문제는 보기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개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분개를 해보면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15,000원에 발행했대. 그러면 회사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100주가 100주를 발행가가 15,000원이잖아요. 액면은 5,000원이고,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 100주 곱하기 15,000원이니까 150만 원 들어왔죠. 자본금은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50만 원 증가했겠네. 나머지는 주식 발행 추가금이죠. 자본 잉여금이 100만 원, 이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답은 자본금 50만 원 증가, 자본 잉여금 100만 원 증가, 그래갖고 3번이 되는 건데,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요 거래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죠? 보기를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자본금이 50만 원 증가했죠. 자본 총계가 150만 원 증가했어요. 근데 뭐 자본 총계가 5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자본금이 15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또 자산이 150만 원만큼 증가했죠. 자본만 보면 안 되고 자산도 증가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막 얘기 몇 가지 질문 보기를 만들었는데 틀리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비율은 이게 여러분들 외울까봐 막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176페이지랑 7페이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단기부채 상환능력, 장기부채 상환능력으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이 비율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유동비율하고,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 유동비율은 얼마나 유동적이냐 이거예요.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동자산, 유동부채에는
운전자금도 있어요. 운전자금,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뭐 너무 높으면 좋다? 높으면 낮은 것보다는 뭐 안정성 측면에서 좋기는 해. 안정성 측면에서 좋기는 하는데 썩 그렇게 또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이건 현금 흐름표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율만 가지고 어떤 기준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채무보다 그 갖고 있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작기 때문에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요 비율 갖고는 이렇게 딱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뭔가를 또 봐야 돼요. 응? 유동부채가 만약에 다 단기 차입금이야. 이래 버리면은 정말 유동 비율이 낮으면 문제가 있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니까. 근데 그리고 유동 자산이 현금, 단기 금융 상품, 단기 손익 인식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좋아. 유동 비율 높으니까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로 유동 자산이 유동 비율이 좋은데 유동 자산이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야. 응?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아서 유동 비율이 되게 좋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매출 채권이 많은 게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매출 채권이 많은 것 때문에 유동 비율이 좋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이 유동부채 대부분이 매입 채무라고 해봐요. 근데 얘보다 현저히 커. 응? 이렇게 돼서 유동 비율이 좋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거래처한테 줄 돈은 빨리빨리 주고 있는데 자기가 받을 거는 되게 늦게 받고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응? 또는 그쵸? 반대로 유동 비율이 되게 낮아. 그 원인을 봤더니 매출 채권보다 매입 채무가 커. 응? 이런 회사도 있어요. 갑질왕. 갑질왕. 남한테 받을 돈은 빨리빨리 받으면서 줄 돈은 천천히 주는 거야. 외상거래하면서 천천히 주는 거야. 갑질왕 기업. 유동 비율은 낮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영업활동 관련 현금 흐름은 되게 좋아. 왜냐면은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을 늦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비율이 좋다 나쁘다로 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비율은 참고요. 말 그대로 참고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정의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부채 비율, 뭐 총자산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은 자본 대신 자산이 들어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 당연히 이 자산 중에 부채. 왜냐면 느낌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부채 비율 이런 느낌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흔히 그냥 얘기하는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부채 비율은 뭐냐면은 얘네 간 비율이에요. 응? 얘네 간 비율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몇백 프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자본보다 부채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부채 비율도 업종마다 다른데 물론 낮으면 좋지. 자기 자본이 많으면 더 좋지. 근데 케바케예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내용을 잘 봐야 돼. 부채가 영업 부채 위주냐, 운전 자본 이런 매입 채무가 많어. 응? 왕갑이야. 거래처한테 결제 대금 천천히 줘도 되는 회사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엄청 높은 회사. 근데 그 회사를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회사예요. 금융사는요, 고객이 예금을 하면 그게 다 부채예요. 응? 고객이 예금을 하면 다 부채야. 고객이 돈 찾으러 오면 줘야 되니까. 다 부채예요. 금융사는 부채 비율이 별로 없다? 예금 수신고가 되게 낮은 거예요. 금융사. 보험회사도 그렇고, 뭐,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는 부채 비율을 잘 안 봐요. 그걸 대체할 만한 뭐 다른 비율 같은 걸 쓰는 거죠. 계산은 뭐 직접 해보시면 되고, 자, 사례 연구에서 볼 만한 거는 6번? 6번은 그냥 이 자본 쪽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냥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보시면 자, 뭐 자본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 쪽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어본 게 보통주, 우선주, 발행 주식 수를 물어봤고 평균 발행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보통 액면 금액이 이제 나와 있네요. 액면 금액이. 액면가가 주당 500원, 2,500원. 한 주당 500원이고 한 주당 2,500원이에요. 첫 번째 발행 주식 수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문제 재무제표에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이 나와 있죠. 자, 자본금은 뭐예요? 발행 주식 수.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죠. 자본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 액면가로 나눠주면 발행 주식 수 나오죠. 보통주는 123만 원이야. 발행 주식 수 지금 모르고 액면가가 500원이야. 그러면 보통주 발행 주식 수는 123만 원을 500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2,460주예요. 우선주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108만 원이죠? 맞나?
108만 원. 1080000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 2,500원. 우선주는 나누면 되죠. 432주예요. 이게 보통주, 우선주. 자, 두 번째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평균 발행 가격을 물어봤어. 평균 발행 가격이라고 한 이유는 발행가는 주식을 뭐 최초에 회사 설립할 때, 뭐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를 몇 번 할 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평균 발행가밖에 없는 거예요. 응? 평균 발행가는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응?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를 하면 자본금이야. 근데 발행 주식 수 곱하기 발행가를 해버려. 평균 발행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본금 더하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응? 여기서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있잖아.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응? 보통주는 얼마예요? 보통주 자본금 더하기 주발초가 보통주는 보통주 자본금 플러스 보통주 주발초 하면은 123만 원에다가 762600이죠. 더하기 762 1992600. 자, 이게 이렇게 돼. 얘는 근데 평균 발행가를 물어봤으니까 주식 수로 나누면 되죠.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몇 주예요? 2460주. 2460주로 나누면 평균 발행가는 810원이네. 액면가는 500원인데 평균 발행가는 810원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주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8번도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딱 한 번 시도해봤다가 그냥 이 문제를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웃음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문제가 읽다 보면은 웃겨요. 웃겨서 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발 부채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결론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금액의 측정 가능성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발 부채는 뭐냐면 아직 부채로 확정되진 않았어. 아직 부채로 확정되진 않았는데 어떤 손해를 끼칠 것 같아. 지금 요 문제 8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회사가 개발한 약 때문에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막 클레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부채로 인식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면 얘는 지금 부채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충당 부채라 그래.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러면은 걔는 무슨 충당 부채라고 인식을 해주고 무슨 비용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라고 하면은 뭐 뭐라고 할까? 뭐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내지는 손해배상 충당 부채 뭐 이런 무슨 미래의 손실에 대비한 XX 충당 부채가 딱 계산이 되는 거야. 금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뭐 보상과 관련된 손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우발 상황이 있는데 걔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걔는 우발 부채가 아니야. 발생 가능성 높다며 금액도 안 되며 지금 부채로 반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발생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 반반이야. 제일 불확실한 확률이 반반인 거 아시죠? 반반이 제일 불확실해. 낮으면은 그건 확실한 확률이지. 낮으면 높아도 확실한 확률이고 반반이 제일 불확실하죠. 그런 발생 가능성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생 가능성 높은데 금액으로 계산을 못 하겠어. 계속 부채로 인식을 못 해요. 이런 애들은 그렇다고 재무제표에 공시를 안 할 거냐? 해줘야 돼.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둘 다 충족되면은 확실하게 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 내용을 주석에 말로 써주면 돼요. 주석에 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말로 써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8번은 제가 이게 이 문제를 쓴 교수님이 실제 사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이거를 수업 진행하다가 혼자 피식거리고 웃고 학생들도 웃고 막 이래서 문제도 잘 못 읽고 말도 잘 못하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하면 재무회계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